한국 대사관 문턱까지 3m. 뒤에서 반역자들. 멈춰. 북한 보위부 참사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태준과 저 정민주.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놓지 않을 거야. 너희 평양으로 끌고 갈 거야. 1m 앞이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이 문턱을 넘으면 자유, 넘지 못하면 죽음.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서울 한강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오빠와 함께요. 아무 허가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고 웃고 평범하게 산책합니다. 이 당연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발령받았을 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빠와 함께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남매인데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고 모든 외출은 감시받았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중국 상무부와 경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을 때 돌아온 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일적결합 원칙 위반, 간첩 의심, 평양 소환.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수용소라는 걸, 연좌제로 저도 끝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남겨두고 고향을 버리고 반역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살기로. 새벽 5시 대사관 뒷문을 나섰습니다. 거기 누구야? 발각됐어요. 우리는 달렸습니다. 골목을, 거리를,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을 향해. 하지만 북한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50m 앞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베이징 북한 대사관 외교관 남매의 생사를 건 탈출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빠 태준이는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아버지는 외무성 간부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남매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죠. 외국어 조기 교육, 당 사상 교육, 예술 교육까지. 우리의 인생은 외교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야, 우리는 조국을 위해 일할 거야. 오빠가 자주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먼저 입학했습니다. 3년 뒤 저도 같은 대학 외국어문학부에 들어갔어요.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오빠를 캠퍼스에서 가끔 봤지만 남매라도 함께 다니면 비판 대상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거나 당학습 모임에서 같은 조에 배정되길 기다렸죠. 졸업 후 저는 외무성 아시아국에 배치됐습니다. 오빠도 같은 건물, 경제협력국으로 갔어요. 출근 첫날 복도 양쪽 벽에 걸린 수령님과 장군님 초상화를 지나쳤습니다. 모든 직원이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발령 통지서가 왔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발령. 정태준 2등 서기관, 정민주 3등 서기관. 베이징이었어요. 오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우리 같이 가는 거네? 응, 오빠. 같이 가는 거야. 남매가 같은 곳에 발령받은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베이징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남매인데도 함께 지낼 수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가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화려한 네온 사인. 하지만 감탄할 겨를도 없었어요. 대사관 보위부 리철수 참사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태준 동무, 정민주 동무, 환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베이징은 자본주의 사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남매라도 각자 배정된 숙소에서 생활하십시오. 규율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매인데 따로 살아야 한다고요? 오빠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사관은 베이징 리두 구역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보위부 사무실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그 앞을 지나 출퇴근했죠. 감시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여자 직원 숙소 2층 203호에 배정됐어요. 오빠는 남자 숙소 건물 4층.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 간사적인 숙소 방문은 금지입니다. 남매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대사가 못을 박았어요. 외출 시엔 반드시 허가를 받고 2인 1조로 움직이십시오. 혼자 움직이는 건 일적 결합 원칙 위반입니다. 첫날 밤, 혼자 좁은 방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선 다른 여직원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벽이 얇았죠.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는 남매인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까?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울 수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약점이 되니까요. 매일 아침 8시, 대사관 전체가 모여 충성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오빠를 봤어요. 멀리서요. 눈인사도 조심스러웠죠. 이참 사관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주 동무는 중국 외교부 연락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 업무가 정해졌어요. 오빠는 경제협력과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서, 다른 일정으로 살았어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데, 10분 거리에 있는데, 남매인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남매 외출 신청서를 냈습니다. 베이징 왕푸진 거리 산책, 남매 외출 신청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참 사관이 서류를 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김서기관 동무가 동행합니다.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매끼리 단둘이 산책도 못한다고요? 왕푸진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손잡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나란히 걸으면서도 편하게 말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김서기관이 3미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민주야. 오빠가 작게 불렀어요. 미안해. 이런 삶을 살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김서기관이 듣고 있었죠. 거리의 한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가족이 보였어요. 부모님과 두 남매로 보이는 아이들이 함께 앉아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부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민주 동무, 가십시다. 저런 건 부르주아적 타락입니다. 김서기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물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타락인가요? 남매가 편하게 대화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한 칸, 혼자요. 10분 거리에 오빠가 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도시였죠.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끼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유로운 도시 한복판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생활을 보고하고 비판받는 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이 서기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반동적 문화를 접촉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참 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중국인 친구 집에서. 우연히, 일적 결합 없이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겁니까? 자아 비판으로는 부족합니다. 평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서기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양 보고. 그건 정치적 숙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중국 상무부와 무역 계약을 성사시켰고 대사에게 칭찬받았죠.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오빠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오빠에게 긴급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하이로. 중국 기업과 중요한 협상이 있다고 했죠. 보통은 2인 1조로 가야 하는데 동행할 직원이 없었어요. 모두 다른 업무로 바빴거든요. 정태준 동무, 혼자지만 잘 처리하시오. 이번 계약은 중요합니다. 네. 대사 동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빠는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어요. 새로운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했죠. 대사관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저도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오빠. 하지만 토요일 생활총화가 문제였습니다. 이참 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태준 동무, 상하이에서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동행할 동무가 없었습니다. 일적결합 원칙을 위반했군요. 긴급한 일정이었고 대사 동무께서 승인하셨습니다. 리 참사관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승인했어도 원칙은 원칙입니다. 혼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오빠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중국 상무부 국장을 만났습니다. 경제협력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리 참사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혹시 적대 세력과 접촉한 건 아닙니까? 비밀리에 정보를 넘긴 건 아닙니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오빠는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과 조국에 충성합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 갔습니까? 왜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충성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생활총화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충성심을 의심받는다는 건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10분 거리에 있지만 갈 수 없었어요. 위로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빠에게 평양 본부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태준 동무, 일적결합 원칙 위반건으로 본부에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출국 준비하십시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양 소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조사라는 명목의 숙청, 정치범 수용소, 가족까지 연좌제로 끌려가는 거죠. 저도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화요일 밤 화장실에서 오빠를 마주쳤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우연이었죠. 오빠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민주야, 나 도망칠 생각이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빠, 그럼 부모님은요?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알아. 연좌제로 부모님도 끌려가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민주야, 들어봐.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차피 나 평양 가면 수용소야. 그럼 부모님도 끝이야. 연좌제는 피할 수 없어. 적어도 우리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나도 그래. 하지만 민주야, 우리가 죽으면 부모님은 더 슬프실 거야. 그날 밤방으로 돌아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어떡하지? 우리가 도망가면 부모님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태준아, 민주야, 조국을 위해 일하거라 하시던 목소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10시, 오빠에게서 쪽지가 왔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어요. 오빠가 계단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민주야. 평양 가면 수용소, 남아도 연좌제. 어느 쪽이든 끝이야. 엄마 아빠는? 나도 알아. 밤새 생각했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오빠. 근데 우리가 죽는 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오빠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거지? 네, 살아서 언젠가 용서를 빌어요. 오빠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자.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같이 가요, 오빠. 저 혼자 남으면 어차피 연좌제예요. 알았어. 우리 함께 가자. 목요일, 오빠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 뒷문, 최소한만. 그날 밤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어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불효자 딸이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금요일 새벽 4시 반, 가방을 쌌습니다. 여권, 신분증,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마지막으로 사진 속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베이징의 새벽 5시는 아직 어두웠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사관에서 10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보위부 당직 요원이었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뛰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달렸습니다. 정태준, 정민주, 멈춰. 당직 요원이 소리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오빠가 길을 알고 있었죠. 며칠 동안 미리 확인해뒀던 겁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큰 대로로 나왔습니다. 새벽인데도 차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오빠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대사관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살았던 곳, 감옥 같았던 곳, 이제 영원히 안녕이었습니다. 택시가 베이징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죠. 민주야, 괜찮아? 무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한국 대사관까지는 30분쯤 걸렸어요. 하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민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생사가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오빠가 앞을 가리켰어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기가 우리의 자유야. 택시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얀색 건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내리세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돈을 건넸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까지 5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민주야, 준비됐어? 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어요. 민주야, 뛰어. 지금 당장. 우리는 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요. 뒤에서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태준, 정민주, 리참 사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40m, 30m. 한국 대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멈춰. 반역자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리참 사관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20m, 10m. 한국 대사관 경비원이 저희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희 북한 외교관이에요. 탈북하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5m, 3m. 뒤에서 리참 사관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야. 너희 평양으로 끌고 갈 거야. 저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싫어요. 저희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오빠가 리참 사관을 밀쳤습니다. 그의 손이 놓여졌어요. 1m. 한국 경비원이 달려나왔습니다. 리참 사관을 막아섰어요.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서세요. 저희는 대사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울었어요. 살았어요, 오빠. 우리 살았어요. 한국 직원들이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따뜻했어요. 일단 쉬세요. 안전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둘만 있는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오빠. 응? 지금 우리 둘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지켜보고 있어요. 오빠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그러게, 이상하다. 감시 카메라도 없고, 보이부도 없고,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그 3주 동안 우리는 복도에서 만나도 눈치 보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며 편하게 대화했어요. 허가받지 않고도요. 민주야, 이게 정상인 거래. 남매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응,
오빠, 우리 그동안 이상한 삶을 산 거예요. 출국 날 아침,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평양에선 상상할 수 없던 미소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멀어졌어요. 오빠, 정말 끝났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민주야. 2시간 반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울고 말았어요. 오빠, 대한민국이에요. 응, 드디어 왔어. 입국장을 나왔을 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자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잡고 있었죠. 민주야, 저 사람들 봐. 아무도 감시 안 받잖아. 응, 이게 자유인가 봐. 오빠,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서울에 집을 얻었습니다. 오빠는 회사에 다니고 저는 한국대학에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오빠와 함께요. 민주야, 기억나? 3년 전 베이징 왕푸진 거리. 기억하죠? 김서기관이 뒤에서 따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봐. 아무도 안 따라오잖아.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오빠, 후회 안 해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민주야, 저 하늘 봐. 응, 저게 자유의 하늘이야.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하늘.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를 남겨두고 왔고 고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감시도, 허가도, 비판도 없이 그저 남매로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하늘은 맑습니다.